퇴직 후에 또는 노후에 빈곤으로 빠지는 아니면 파산하는 5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아무리 대기업 출신이라도 이 5가지 리스크에 걸리면 은퇴 빈곤증이 되는 거예요. 네. 5가지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피해가기 쉽지 않겠네요. 노후 빈곤에 빠지는 또는 노후 네. 파산에 빠지는 5가지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강창희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이 노후 대비라는 게 네. 그 고소득이면 좀 낫다 이런 생각을 또 막연하게 갖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직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대기업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뭐 대기업들이 워낙 뭐 그 물론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 임금도 많이 주고 뭐 상여금도 많이 주다 보니까 대기업 다니는 분들 요즘 뭐 경제적으로 괜찮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대기업 다닌다고 노후 대비가 되는 건 또 아닌 거죠. 그렇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하는 사람은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생활 수준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퇴직 후에 또는 노후에 빈곤으로 빠지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아니면 파산하는 5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아무리 대기업 출신이라도 이 5가지 리스크에 걸리면 은퇴 빈곤증이 되는 거예요. 네. 첫째가 뭐냐면 은퇴 창업해서 실패하는 리스크거든요. 준비 없이 했다가. 네.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율이 25%였던 거가 지금 20%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세계들 선진국들을 보면 10% 정도예요. 아마 그 수준까지는 우리도 점점점 줄 거예요. 갑자기 퇴직하니까 놀 수는 없고 그냥 쫓겨서 준비 없이 창업하다가 요즘은 폐업하는데도 돈 많이 들거든요. 네. 폐기업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퇴 창업해서 실패하는 리스크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인데 네네. 요즘 금융사기 그거 뭐 하나 잘못 누르면 사기 당하잖아요. 네. 뭐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길게 얘기하고 거기 당하면 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중대질병 걸려가지고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냐면은 자녀 리스크, 자녀. 성인 자녀 리스크. 네. 지금 우리나라에 성인이 돼가지고도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사는 캥거루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313만 명이래요. 네.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캥거루가 있으면 부모가 돈이 많아도 예를 들어서 일본의 노인들 쓴 글을 읽어보면요.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거나 뭐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거든요. 네. 그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황혼녀 리스크예요. 이 지금 전체 그 이혼 건수 중에서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그 중년 황혼이혼이라고 하거든요. 그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3년에는요 36%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그만큼 이혼 건수가 줄어들어서 부풀리던 것도 있지만은 퇴직 후에 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황혼년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일본이 난리잖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재산을 기본적으로 반으로 나누거든요. 둘이 살았으면 이런 파산 안 할 텐데 그렇죠. 재산은 반으로 나누고 그럼 집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빈곤증에 빠지는 거죠. 거기 5가지 중에 하나 걸리면은 아무리 자기가 대기업 출신이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5가지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피해가기 쉽지 않겠네요. 노후 빈곤에 빠지는 또는 노후 네. 파산에 빠지는 5가지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사실 지금 뭐 40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네. 40대는 이제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 뭐 지금 뭐 돈도 벌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40대들이 이제 막 한 10대나 뭐 20대 될까 말까 하는 아이들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40대가 보면은 상당히 그 인생의 갈림길 비슷한 건데요. 네. 그때 이제 직장에서도 임원이 돼서 좀 더 오래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제 금년일까 내년일까 선전긍긍하는 사람들하고 좀 갈라지는 네. 시기가 되고요. 또 40대에 보면은 이제 건강의 신호가 나타나거든요. 예, 그리고 그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40대에 그래서 제가 자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나라 지금 대개 보면 자녀들의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 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에 대해 제대로 자립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지금 대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좋은 대학 넣기 위해서 어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과외공 선생님이 누가 좋으냐 골라서 시간표 자기가 짜서 그다음에 이제 뺑뺑이 돌리잖아요. 사실상 뭐 아이들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이 회사에서 써먹었다면 직업이 사라지면 다른 데 가서 이 똑같은 재능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가 생각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자식한테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많이 버는 것보다도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맞춰는 능력을 키우는 그게 자립교육이거든요. 네. 우리는 이 교육을 너무 안 시켜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교육을 40대부터 제대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갈림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되게 어머니들 위주로 하다가 남편이 아이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 빠져.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40대가 되면 부부가 이런 교육을 어디 가서 제대로 받아가지고 자녀 리스크라는 게 뭐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자립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지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 어머니 주도로 엄마들 주도로 하기 때문에 엄마들은 이웃집에서 하는 거 그게 영향을 받아서 이게 하니까 그래서 공통된 인식을 갖도록 교육받는 거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막 20대 뭐 중후반 돼도 취업이 막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네. 부모님들이 뭐 나가라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도 마음이 약해서 못하니 또 네. 그냥 거기 또 눌러 앉아 있고 근데 또 취업 안 되니까 그냥 뭐 30대까지도 계속 뭐 구직 활동하면서 계속 계시는 분들 근데 이제 많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그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일본은 지방대학까지 포함해가지고 대졸 취업률이 작년에 98%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70%인데 거기에 대학원 진학한 사람과 그다음에 군대 간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빼면 60%가 될 거예요. 네. 그럼 일본은 왜 98%가 보니까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네.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이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다 지방에 취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녔더라도 다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과육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취직하면 됐는데 지금은 신규 채용이 없어요. 저도 놀랐는데요. 네. 2019년에 전체 채용 건수 중에 공개 채용 신규 네. 그게 벌써 50%로 줄었다고요. 2019년에. 근데 그게 2024년에 5년 만에 딱 보니까 23%로 또 줄었어요. 지금 채용 광고가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쪽에 옮겨갈 때 거기서는 나를 뭘 보고 뽑는가? 스펙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리고 전문성을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인간성이 돼 있는가. 이걸로 취직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 그 대기업이나 이런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모르겠어요. 그게 요즘은 좋은 대학 나왔다고 취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다들 저도 주위에서 저한테 취직을 좀 어떻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중소기업 그런 데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안 간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냥 놀면 놀았지. 그런 거가 일본에 보면요. 월급도 우리보다 훨씬 작고 다 그런 데 취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옮겨갈 생각을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바뀌지 않고는 뭐 요즘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인데 어떻게 다 이 많은 대학생들을 뽑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한번 취업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되는가 이게 생각이 되는데 제 아는 옛날 직장 상사분의 아드님이 얼마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야간대학 컴퓨터공학과로 들어갔대요. 중소기업에 들어가더니 삼성에서 스카우트 가더래요.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스카우트 가더래요. 얘가 이제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학교는 좋은데 안 나왔지만은 뭔가 경력이 있으니까. 발휘했겠죠. 네네. 요즘 가끔 집에 오면요, 뭐 AI 뭐 이런 거 좀 자기가 물어본대요. 네. 옛날에 그 노랑머리 물들인 그 속색인 그 아들한테. 네. 그러면 아들이 자기가 보면서 딱 보면서 그런대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그 네. 노랑머리 물들여서 속색인 아들한테 훈계받고 있는 거예요. 네. 걔는 좋은 대학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부모들도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이게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 때의 네. 어떤 그런 경험을 네. 그냥 자식한테 그대로 투영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 저 때만 해도 네. 대기업의 처음에 그러니까 네. 첫 직장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뭐 재수 삼수를 대기업에서 해도 다 뽑아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공채가 네. 없어지니까. 예. 그리고 다들 경력자들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데 이렇게 몇 번 이직하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세상이 왔는데 부모들은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고 또 본인들도 그런 인식이 없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얘기를 해요. 변호사는 지금 그러면 안전하고 좋은 직장인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변호사 10,000번째 등록이 2006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가 34,000명이고 네. 일이 없어서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근데 엄마들 요즘 의대 초등학교 의대반 생기잖아요. 네.
종당의 의대 정원 늘립니다. 걔네들이 의사 됐을 때 안전한 직업일까? 저는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이제 안전한 직업은 없다. 내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바뀌는 세상에 맞춰서 헤쳐나갈 건가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게 부모한테 중요한 거지. 과외 공부시켜서 지금 좋은 직장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멀쩡한 회사도 지금 사라지는 시대니까. 오히려 너무 아이가 이제 한 명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또 그렇죠. 이렇게 안전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게 더 오히려 애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 애한테 독이 되기도 했지만 또 부모 책임도 큰 게 뭐냐면 자기 쪽팔려서 그런 거죠. 아들 어디 들어갔어? 그럼 그럴 때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의식의 자립이 안 됐다고 봐요. 너무 우리나라가 남의 눈 때문에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네. 그런 소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제 동갑 친구도 뭐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그때 네. 한 2,800에 시작해서 지금 1억 4천까지 연봉이 올라갔거든요. 한 4번, 5번 이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직하면서 뭐냐면 자기 재능을 살리는 거가 제일 중요한 본인이 것 같아요. 잘하니까 그냥 네. 계속 이게 스카웃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좋은 대학이 옛날에는 신규 채용이 많고 회사에서 키워서 이렇게 하는 세상이었으니까 그게 통했는데 이 저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도 없거니와 그다음에 평생 한 6번, 7번을 이직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됐거든요. 그런 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기 아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를 부모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막 사교육비 막 많이 쓰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저는요. 제 손자 이렇게 보니까 요즘 지방에 이런 요즘 많이 국제학교 이런 데 많이 생기잖아요. 아, 네네. 그런 데 가서 한 1년 있다가 오니까 지 엄마 밑에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자기 의견이 분명하고.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끼고 살면 안 돼요. 아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캥거루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기 부모가 대주는 거.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냐면 캥거루는요 짐승인데도 지 새끼를 낳아서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다거든요. 그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엄마들이 자기 생각대로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 내쫓는다는 게 집 밖으로만 내쫓는 게 아니고 지가 생각해서 하도록 만드는 그 훈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넘어지고 다치더라도 네, 예. 혼자 걷게 해야지 네. 그거 못 넘어지게 한다고 계속 그리고 끼고 회사에서 있을 이렇게 수가 없다. 됐을 때 내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있는 회사가 만약 부도가 나서 무너졌으면 어디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이걸 찾아야 될 건가. 제가 참 제 얘기 죄송한데 저는 1980년대는 일본을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월급 받고 살았는데 그때는요 일본이 잘 나갈 때잖아요. 네. 일본을 배우자 외치고 살았어요. 90년대가 되니까요 일본이 이게 되잖아요. 그 일본 관계된 사람들이 다 잘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일본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조사단을 보내고 해서 반성하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제도가 일본의 금융제도를 거의 대부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우리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90년대는요. 일본을 반면교사를 해서 일본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로 밥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자녀 리스크도 얘기해 주셨지만 또 하나가 이제 40대쯤 되면은 이제 건강에 조금씩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런데 이거 건강이라는 건 사실 뭐 이게 뭐 확률일 수도 있고 내가 무조건 뭐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네. 이런 걸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말로 폭탄주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이러는 노력이 중요하지만 최소한은 해라. 네, 중요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중대질병보험 같은 거를 잘 들어두는 거가 하나의 해결 방법이고 그다음에 뭐 유전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건 주위에서도 봐도 생각지도 않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비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지. 네.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건강하게 노력을 하는데도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대비할까 보험으로 대비하는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연금 같은 게 이런 걸 잘 들어둬 가지고 예를 들어 수입이 없더라도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안 아프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 그 소득이 끊길 수도 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금전적으로 어떻게든 좀 대안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최소한 그래도 좀 뭐 술이나 뭐 야식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요즘 너무 건강 염려증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반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취미랑 엮여서 예. 나중에 또 노후 대비랑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그거 보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도요. 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별로 건강한 체질이 아닌데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 제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갈 데가 없고 소일거리가 없었더라면 몸이 나빠졌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아침에 저는 좀 늦잠 체질이거든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어디를 가야 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꼭 이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네. 사회 공헌 활동이라도 취미 활동이라도 소일거리를 갖는 거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